그래서 실제로 별 얘기 안 했지 아직. 별 얘기 안 했다.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접근하냐. 그래서 소설의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인데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배경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소재가 출제될 수 있다. 그런 건데 인물 얘기를 해보면 어찌 보면 새로운 소설을 처음 읽을 때 먼저 순서상으로 처음 확인해야 되는 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왜? 인물이 사건을 만들기 때문에 사건이나 갈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인물을 먼저 순서상으로 파악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어찌 보면 순서상으로도 먼저고 인물이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뭐 잘못된 게 아니야. 뭐 요 정도. 이렇게 네 가지 존재의 어떤 가치나 중요성 얘기를 해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소설 완파 수업이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소설들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 개별 작품들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지식을 쌓는 것 가지고 어떤 머릿속에 일반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일반화, 유형화 같은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오늘 볼 작품 중에서도 전쟁 다룬 작품들 있단 말이지. 전쟁을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소설을 쓰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떠올려 봐도 전쟁을 다루려면 우리의 이 6.25 전쟁, 한국전쟁 너무나 참혹했다. 전쟁의 참혹성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 민족이 너무 상처받았다. 마음속에 남은 한 얘기하겠지. 그리고 전쟁이 방금 끝난 게 아니라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지났다고 친다면 기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상처가 아직도 있다 같은 얘기를 할 거고, 당연한 흐름 플로우란 말이지. 또 문학은 아프다, 힘들다, 좌절스럽다만 얘기하면 어떤 문학으로서의 치유의 기능, 위로의 기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마음의 어떤 치료를 가지자. 치료를 가지는 게 뭐야? 마음속에 어떤 상처의 치유 가능성에 대해서 떠올리자 같은 얘기까지를 어차피 다룰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야. 요런 뻔한 흐름들, 방금 얘기한 흐름들이 전쟁을 다룬 소설에서는, 전후 소설에서는 거의 항상 나오는 흐름인 거거든. 이런 일반화를 좀 가져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또 플러스로 일반적인 것, 보편적인 것, 반대말이 특수한 건데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런 주제의식들, 전체 내용의 흐름 알아두면 좋고, 우리가 일단 뭐 내신 대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겨울방학 수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능 기초스러운 목적이 있어. 수능 문제 푼다, 모의고사 문제 푼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작품의 개별적인 어떤 인물이 지니고 있는 사소해 보이는 감정 같은 것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소설의 흐름, 그리고 작게 봤을 때는 작은 부분에 특정 인물이 작게라도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 감정을 지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니는 것인지, 아주 작게는 특정 인물의 사소한 감정, 크게는 갈등 양상, 요렇게를 좀 봐주는 게 소설의 기본기다 라고 말하고 싶다고. 그래서 2주간은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보려고 하고, 첫 번째로는 첫 작품인 날개라는 작품을 한번 볼게. 좋았어. 그리고 방금 1교시 수업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 수업 들은 내용 가지고 간단하게 쪽지 시험 볼 거니까. 점수 아까 혹시 그 테스트 보고서 채점은 안 했어? 했지? 안 했어? 우리는 채점할 거야. 답 알려주고. 그리고 채점한 거를 걷고 그렇게 할게. 그리고 점수는 무슨 10문제 이렇게 낼 건데 뭐 복습하자 그런 정도야. 뭐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돼. 꼴찌만 아니면 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날개 좀 볼게. 앞에 이제 줄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장편 소설이면 너무 길고 단편 소설이라고 해도 교재에 실기가 너무너무 길다고, 줄거리 요약본인데도 너무 길다고. 근데 요 작품은 좀 짧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핵심부터 먼저 보고 줄거리로 들어갈게. 3쪽 한번 펴줘봐. 3쪽. 아, 인물관계도. 방금 이제 고전소설 들은 사람들은 이 인물관계도가 얼마나 이렇게 심플하고 이게 맞지. 아, 고전 인물관계도 너무 이렇게 번잡스럽지. 어떤 거냐면, 현대소설은 작가가 내가 소설을 쓸 거야 라는, 내가 마스터피스를 딱 만들 거야 라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현대소설이기 때문에 좀 불필요하다 싶은 잔가지들을 퇴고하면서 다 쳐낸다고. 깔끔해진다고. 그리고 이 날개라는 작품은 좀 특수하게, 특이하게 나와 안에만 중심이 되는 그런 작품이긴 한데, 고전소설은 생각해보면 너무 등장인물이 많지. 요거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용들이 막 에피소드가 덧붙고 이러면서 너무 많아지는 거니까 고전하고 현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인물을 보자고. 인물 보고 나 보자고. 나라는 캐릭터. 여기서 나라는 캐릭터는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대. 근데 나는 굉장한 지식인이야. 이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일제강점기거든. 일제강점기에 지식인인데, 유학까지 갔다 온 지식인이 경제활동, 사교활동을 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채 아내에게 의존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 무기력한 지식인. 이렇게 되는 거고,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내인 연심인데, 나의 아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부양한다. 남편을 부양할 정도의 경제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인 건데, 이렇게 가족 구성원으로 보면 나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고, 아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사람 구실을 하고 있다고. 이따가 줄거리 보면서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연심이는 맥락상 이제 성을 파는 매춘부로 등장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인식으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지식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번듯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쓸모없고, 연심이라는 캐릭터는 매춘부라고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터부시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오히려 가족 구성원으로서는 의미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한단 말이야. 이 부조리, 이 혼란, 일제강점기라는 배경, 이 사회 속에 혼란이 이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일제강점기랑 엮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이 나라는 캐릭터는 이 당시 일제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속마음, 머릿속, 내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나라는 캐릭터 자체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제대로 된 생각이 박힌 지식인이라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뭐 대학 교수도 하고 있어, 그리고 뭐 무슨 운동도 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어찌 보면 이 나의 삶처럼 완전히 황폐화돼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걸 문학작품 캐릭터로 형상화시킨 게 나인 거고, 이 안에 연심이라는 캐릭터는 혼란 그 자체란 말이야. 그래서 어찌 보면 요 부인 자체가 현대의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 문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캐릭터가 아내 캐릭터다. 뭔 소리야? 돈이면 다 된다. 돈 벌잖아. 부양하잖아. 그럼 됐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사는 거. 그런 캐릭터가 아내의 각각 상징적인 의미가 요러하다.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추가적으로는
우리 문학에서 고전 문학이든 현대 문학이든 돈 관련 얘기 나오면 무조건 안 좋은 얘기야. 돈 관련 뭐 경제적 번성, 막 무슨 뭐 재개발을 해, 뭐를 막 밀어, 뭐 산을 밀어, 뭐 기존에 있던 다리를 부셔, 뭐 새로운 걸 만들어, 뭐 특히 뭐 비슷한 것들 전부 다 공장이 많아. 많아를 떠나서 공장이 있어. 뭐 산업화, 기계화, 기타 등등 전부 다 돈 관련된 이런 키워드들은 다 안 좋게 등장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이 작품에 대해서 나아가 무기력하다 정도를 들었어. 바로 밑에 나오는 보기 박스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재에 외적 준거라고 나오는 글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잘 나오면 좀 중요하게 같이 보려고 그래. 이게 모의고사나 내신에 나올 만한 보기 박스란 말이야. 이 보기 박스 식의 텍스트를 읽는 것에, 이걸 읽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 보기로 나올 만한 이런 외적 준거는 암기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읽어보는 거야. 읽으면서 이런 내용도 있구나 봐주는 건데, 자주 읽으면서 익숙해져야 된다. 첫 번째, 날개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징적 의미, 방금 얘기한 거야. 아내가 현대 물질 문명을 의미하고, 나아가 그 당시 지식인 자체, 내면 의식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보기에 써 있고, 요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돼 있지. 밑에 글, 날개에 나타나는 공간 이동의 의미, 요 글 한번 볼게. 첫 번째 줄에다가 밑줄을 해줘봐. 나아가 거리로 외출하는 것은 비상을 전제로 한 상승적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이 보기 박스로 뭐 모의고사 문제로 나왔다고 치면은 이 첫 줄 읽고 되게 많은 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해가 확 됐어야 된다고. 뭔 소리야? 내가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또 강조하는 거 밝음 이미지, 어둠 이미지. 상승, 밝음은 대체로 좋은 뜻, 하강, 어둠은 대체로 안 좋은 뜻. 그러니까 첫 줄 읽고서 제목의 날개 혹은 어딘가로 올라간다는 상승이라는 키워드는 뭐 긍정적인 뜻이겠구나 라고 짐작해주면 좋았겠다고. 그래서 밑에 줄 보니까, 두 번째 줄 보니까 주인공 나의 5차례에 걸친 외출에서 세 번째 외출까지의 공간 이동이 수평적 차원인데, 네 번째는 산에 올라가거든, 다섯 번째는 옥상에 올라가거든. 그런 부분들이 상승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한다고. 좋았어. 앞으로 돌아와서 줄거리 살짝 보고 핵심들 더 볼게. 첫 장 한번 보자고. 1페이지 1쪽에 첫 번째 줄, 전체 줄거리의 첫 번째 줄. 나는 미모의 아내 연심과 함께 사는 26의 남자이다. 나는 직업이 없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 나는 방에만 산대. 그러다가 밑에 박스, 그 장면 플러스 1 박스 봐주면 방 안에서 뭐 하는지, 나라는 캐릭터가 무슨 아내 화장대 가지고 장난치고 휴지 태우고 불장난하고 애 같은 지식인이면서 애 같은 짓 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밑에 박스에는 뭐 아내가 화려한 옷이 많다, 치장을 많이 한다 라는 데서 아내의 직업을 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박스의 뒷부분, 나는 일을 하는 것보다 게으른 게 좋았고 인간 사회가 낯설게 느껴졌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줘봐. 이런 상황이야. 한 장 넘겨서 2페이지 장면 플러스 3 박스. 아내는 비를 맞아 감기 걸린 나에게 약을 주었다. 나는 그것이 해열제라고 생각해서 고마워, 날 챙겨주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우연히 아스피린이 아니라 아달린이라는
수면제라는 것을 알고 나의 마음은 실망했겠지. 배신감을 느꼈겠지.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치료가 되는 약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자빠져 자라는 건가? 이게 뭐지? 라고 굉장히 큰 실망을 했다고. 그래서 이 아달린을 챙겨서 그 다음 문단 장면 플러스 3의 세 번째 문단, 아달린을 챙겨서 산에 올라갔다고. 가서 아유 이놈의 수면제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죽든 말든 어떻게 되겠지? 먹어버리고 깊게 잠이 들었어. 자고 깨니까 아침이 돼서 깼는데 아 이게 이렇게 약기운이 다 깨고 나니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뭐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산에서 산 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그 박스 바로 밑에 보면은 그러나 집에 돌아온 나는 절대로 보면 안 될 것을 보게 됐다. 이거 이제 상상을 맡기자고. 절대 보면 안 되는 남편으로서 그런 것을 봤더니, 우리가 궁지에 몰리고 너무 난감하면 상대방한테 화를 내게 된다고. 아내가 도리어 나에게 너는 외박 왜 했어? 이 XX야. 네가 너야말로 딴 여자 만난 거 아니야? 하면서 화를 내고 막 개패듯이 팼어. 여기 아내가 나와서 멱살을 잡고 깨물고 나를 때렸다. 나는 반항도 못하고 계속 맞았다. 밤새 뭐하고 돌아다녔냐 하면서 계속 추궁을 해. 그래서 나는 대항하지 못하고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어. 뛰쳐나와서 그 뒤에 서울역 근처를 배회를 하다가 백화점,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으로 갔다. 백화점, 옥상. 요때까지 생각하면 내용적으로는, 드러난 내용으로는 희망이 없지.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게. 찌질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하고 있는 것도 없고 너무 슬픈 상황인데, 옥상에 올라가서 줄거리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 봐봐. 맨 마지막, 맨 끝에서 네 번째 줄, 맨 뒤에서 네 번째 줄.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옥상에서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사이렌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줘봐. 어떤 심리학적인 꿀팁 하나 주자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왱 하는 이 당시 기준에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도심에 쫙 들려온 거야. 울려 퍼진 거야. 심리학적으로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뭔가 외부적인 신호, 시각적이나 청각적으로 신호가 딱 오면 한 가지를 딱 결정하고 결심하게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막 5만 원 빌리고 싶어. 근데 그럴 때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 파란불을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이 이제 빨간불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딱 되는 순간 5만 원 빌려줘 하면 들어줄 확률이 높다. 심리적으로. 예스의 대답, 어떤 판단하는 대답에 대해서 주변 신호가 있으면 쉽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또 이제 뭐 비슷한 게 내가 읽었던 그 심리학 책에는, 누군가와 사귀자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썸 단계에서 사귀자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요렇게 신호가 바뀔 때 얘기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이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당연히 나도 뭔가 지금의 생활을 바꿔야겠어, 뭔가 달라져야겠어, 그런 생각은 있었겠지. 사이렌은 계기로 마음을, 희망적인 마음을 먹게 됐다. 밑에 줄에 나는 갑자기 겨드랑이가 간지럽다. 지금은 없는 날개가 나에게 있는 거구나, 날개가 펼쳐질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자, 좋았어. 다시 좀 넘겨서 4쪽 봐줘. 4페이지. 핵심 포인트 1번 요렇다. 인물 관계는 요러하다. 나와 아내고. 핵심 포인트 2번 외출이 중심으로 내용이 꾸려진다.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의 외출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핵심 포인트 3번 한번 봐주면, 첫 번째 방에서 외부와 단절, 무기력 이런 키워드들이 써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거리, 사람들이 삭막하게 살아가는 일제강점기의 삭막한 공간. 사이렌 하면 나를 각성시키는 소재다. 각성시키는 소재. 뭐 굉장히 이제 날개라는 작품은 좀 시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그 중에서 이 정도 생각해주면 돼. 어찌 보면 이 사이렌 소리를 듣기 직전까지 아달린이라고 하는 수면제는 극단적인 이완에 대한 약이란 말이야. 이완 반대말이 각성이잖아. 이완제에 대한 약을 이빠이 먹고 푹 자고 일어난 다음에 각성을 떠올린다는 게 또 대비가 상당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요 정도. 쪽지 시험 나올 만한 얘기,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어. 다 했어.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2번 태평천하 읽어오는 숙제. 읽어온 내용에 대해서 쪽지 시험 볼 거야. 2번 태평천하. 또 넘기면 3번의 3대. 또 넘기면 4번의 장마. 읽어오는 숙제.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다, 부담스럽다,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훨씬 더 긴 소설인데 조금 짧은 버전으로 재밌게 읽어볼 수 있다 정도로 접근해서 읽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쪽에 있는 사수 한번 볼게. 21페이지. 사수 있고, 사수 쏘는 사람이란 뜻이야. 명사수, 정상수의 명사수 할 때 그 사수 쏜다. 가끔씩 이제 현대소설 다루게 되면 1월, 2월에도 뭐 소설 다루고 할 텐데 현대소설을 좀 읽고 나도 뭐 그렇게 막 사실 소설 중독자 막 책 막 엄청 많이 읽고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야. 그렇긴 한데 한 번씩 보면 과거에 쓰였던 소설들을 뭔가 강하게 모티프 삼아서 지금의 컨텐츠,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씩 이런 소설 다루면 지금 뭐 넷플릭스 시리즈 같은 거 언급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요 사수는 이따가 쪽지 시험으로 물어볼 주제의식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이 넷플릭스에 은중과 상현이라고 있어. 내가 9개월 된 딸아이를 돌보느라 굉장히 바쁘고 넷플릭스 볼 시간 정말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본 요런 작품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고 사수랑 내용 똑같아. 이 두 캐릭터가 학창시절부터 친구인데 친구면서 라이벌이라서 서로 상처받은 부분도 많이 있어. 학창시절에. 근데 어떤 계기로 헤어졌다가 성인이 다 되고 나서 만났는데 그때도 또 마음 상하고 근본적인 경쟁의식, 내면적으로 지니고 있는 경쟁의식과 어떤 열등감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이 요거고 사수 똑같은 내용이다. 거기 제목 밑에 한 줄평 부분에 뭐 주제의식을 이렇게 잘 써주시는 것 같은데 내재되어 있는 경쟁심, 대결의식을 그려낸 작품이다 정도 봐주고 핵심을 좀 먼저 볼게. 23페이지 펴줘. 23쪽 23페이지에 인물 관계도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 첫 번째 왼쪽의 인물 나인데 나와 B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라고. 근데 B가 모반 혐의 이 한국전쟁쯤에서 모반이라는 것은 역모를 꾀했다는 거지. 반란을 꾀했다. 사회주의 반란 같은 걸 의미하겠지. 그런 혐의로 구속돼 있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B라는 친구인 거야. 근데 이 친구 사이에서 싸울 만한 일이 사실 여자 문제라는 거지. 밑에 나와 있는 캐릭터 경희, 나와 B가 동시에 경희를 좋아했고 진짜 사귀었던 건 나랑 경희가 사귀었어. 근데
전쟁 이후에 전쟁 때문에 나와 경희가 소식이 끊어졌고 경희는 B랑 결혼을 하게 됐어. 이렇게는 결혼을 하게 됐다. 나중에 전쟁 지나고서 나가 경희와 B하고 재회를 하게 됐는데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지. 나랑 사귀었던 나의 여인이 내가 친한 친구로도 생각하고 라이벌로 생각하는 이 내 친구와 결혼을 해버렸구나. 뭐 굉장한 어떤 실망감, 배신감 같은 게 들었겠지? 그 정도의 상황이야. 그 정도 상황. 자, 밑에 보기로 나오는 작품 외적 준거 글 한번 보자고. 거기 두 번째 문단. 인물의 끊임없는 심리적 대결에서 비롯된 갈등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과 B는 학창시절부터 경쟁관계 밑줄 하나 할 수가 있겠지. 끝없는 경쟁을 보여준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밑에 보면은 콤플렉스라는 키워드도 있거든. 밑에 보다 보면 콤플렉스라는 단어가 나와. 이건 소소하진 않아도 분명한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걸 다루는 작품이다. 자, 그 중에 줄거리를 한 가지 포인트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외적 준거 글의 위에서 6번째 줄 한번 볼게. 23쪽 글의 6번째 줄. 에피소드로 나오는 것이 곰 선생님 에피소드가 나온다. 이 선생님이 중학교 때 선생님인데 수업 중에 그래서 이러면서 뭔가 진짜 남중남고에 진짜 내가 본 것 같은 연세 한 60대 초반 되시고 안경 이렇게 끼시고 그런 할아버지 선생님이 진짜 딱 떠오르는. 그래서 M이라고 계속 하시면 누구나 그 교과서에다가 M을 몇 번 하시나 셀 수 있겠지. 나 같아도 세겠다. 그래 자, 사수 이러면서 수업을 하셨겠지. 근데 그러다가 걸려서 너네 둘 떠들었지. 너네 서로 뺨때기를 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폭력을 강요하는 사회라고. 처음 이제 서로 때릴 때는 친구끼리 어떻게 때려 살살 때리는데 야 임마 제대로 안 해?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 사람 때리면서 똑바로 때려 하면서 서로 세게 때리는데 그러면 그 폭력을 시킨 건 이 선생님인데 그 뒤에 서로 뺨을 주고받을 때는 이 둘 사이의 마음이 감정이 상하겠지. 네가 먼저 세게 때렸잖아. 네가 더 세게 때렸잖아. 그러면서 감정이 상할 거 아니야? 요 사수에서 얘기하는 이 둘 간의 부딪힘, 나와 B의 부딪힘은 이런 거야.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한국전쟁을 생각해보면 우리 이 두 민족이 굳이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는 거냐. 작가분 생각에는 한국전쟁 자체가 어떤 강대국의 입김 때문에 크게 벌어진 그런 전쟁이다. 그리고 뭐 그게 되게 근거 있는 해석이지. 그리고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도 북한에서 남침을 결정한 김일성의 생각이 있는 건데 왜 그 사람의 판단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를 죽이고 싫어해야 되냐라는 거지. 자, 그런 생각하면서 한 장을 넘겨줘봐. 24쪽. 첫 번째 서술상 특징 파악에 다른 건 읽어봐주고 서술상 특징의 네 번째 우의적 수법 밑줄에 줘봐. 표의 네 번째 우의적 수법. 우의적. 또 비슷한 말로 이런 말 쓸 수 있다고. 우회적, 우화적 다 똑같은 말이야. 우의적, 우회적, 우화적. 뭔 소리냐? 다른 이야기. 진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그걸 표현하는 걸 우의적 수법이라 그러지. 그래서 나와 B의 대결이 외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대결 자체가 민족의
비극적인 전쟁 그리고 분단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와 B의 대립이 그러하다는 거겠지. 그 다음에 밑에 그 핵심 포인트 2번 보면서 요걸로 줄거리를 대신을 할게. 학창시절에 첫 번째 에피소드, 곰 선생님 에피소드가 있다. 두 번째, 성적 가지고서도 경쟁을 했다. 세 번째, 경희를 두고 이기는 사람이 경희를 차지하자 해서 나가 이겼지만 B가 쏜 총에 귓불을 다쳤고 귀에 어떤 귓불에 상처가 흉터로 남았다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음속에 남게 된 상처 같은 거 의미하는 거겠지. 마음속에 남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B에 대한 기억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쟁 중, 그러니까 완전히 막 교전이 이루어질 때라기보다는 조금 지나서 전쟁 중이긴 하지만 좀 소강 상태가 됐을 때에 B가 경희랑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배신감을 느낀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 뒤에 결국 내 이놈 너를 내가 쏘게 됐구나. 내 사랑하는 여인을 뺏은 너 내 손으로 내가 죽인다 라는 어떤 기분 좋음도 살짝 있겠지만 이렇게 싫어하는 존재랑 학창시절에 오랜 기간을 같이 보내면 미운 정이 든다고. 그래서 친구라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내 손으로 쏴서 죽이다니 이게 말이 되나? 라는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마지막 엔딩 부분이다. 그래서 밑에 핵심 포인트 3번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다고. 오른쪽 날개 부분 작은 글씨, 날개 부분에 주제의식에다가 다시 한번 밑줄을 해줘. 주제, 인간 사이에 숙명적으로 존재하는 대결의식. 숙명적으로 존재하는 대결의식. 또 우리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요 정도가 되면은 숙명적 대결의식 24쪽 오른쪽에 작은 글씨 거기 날개라고 할게. 날개 맨 밑에 주제 써 있어. 거기 써 있습니다. 우리 요 정도 나이가 되면은 막 초딩 때 마음속으로 막 서열 정하고 끔 나누고 했던 그런 심리들은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하지만 나이가 30대가 넘어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급을 나누는 심리가 계속 있을 수는 있지만 얼마나 그게 좀 원초적이고 유치한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막 같은 급에서는 경쟁심 가지고 밟아 누르려고 그러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굉장히 별로지.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판문점은 같이 볼 건데 판문점 좀 금방 보고 짧게 보고 쉴게. 5분 뒤쯤에 쉴게. 자, 보자고. 판문점. 생각보다 뭐 판문점의 존재는 다 알더라고. 그치? 남북이 분단된 요 사이에 차려져 있는 거지. 이렇게도 있고. 우리나라 여기 남북 경계에 있는 게 판문점인 것이고, 그치? 판문점에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중에 코난 이름 코난 오브라이언인가? 백인 코미디언 있어. 그 사람 영상 중에 뭐 코난 판문점에 가다 그 영상 보면 판문점 내부 회의실인데 중간에 여기는 북한이고 저기는 남한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나오거든. 그 개그맨은 미국 사람이고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이랑 같이 판문점 간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굉장히 웃기니까 한번 보길 바라고. 아무튼 이 판문점이라는 건 중간 지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판문점에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구나, 화해할 수 있구나라는 여지를 보여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왜 같은 민족인데 이런 공간에서밖에 못 만나나 라는 어떤 불편한 감정, 부당함 같은 걸 떠올릴 수가 있다고. 이런 감정에 대해서 우리 작품에서는 이역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역감이라는 키워드를 좀 잘 기억을 해주고, 요건 이질감이랑 되게 비슷한 단어인데, 뭔가 맞지 않는다, 다르다, 맞지 않는 느낌.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하다, 역겹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맞지 않고 불편해서 역겨움을 느끼는 감정이라는 이역감이라는 키워드를 이 작품에서는 좀 중요하게 봐줘야 되고, 27쪽 한번 펴줄게. 27쪽. 27페이지에 인물관계도 만 보고 잠깐 쉴게. 가운데에 진수라는 주인공이 있지. 이 진수라는 캐릭터는 신분이 기자 신분이야. 그래서 판문점의 취재 목적으로 판문점에 갔다. 오른쪽에는 여기자가 있다고? 북한 기자야. 그래서 진수가 여기자를 만난다. 판문점에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진수는 여기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낀다. 여기자는 진수에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남조선 것들을 믿으면 안 된다 하고 경계를 하겠지. 여기자 캐릭터는 자유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북한 사상을 완전히 지니고 있으니 규범이 중요하다, 체제가 중요하다 라는 신념을 확실히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 둘을 바라보는 외국인 기자들이 있다.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내용은 좀 줄거리 보면서 다시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 자, 10분 쉬고 1시 6분에 또 보자. 그래서 볼 거고, 판문점 지금 27쪽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외적 준거 글 한번 볼게. 외적 준거 글 27쪽에 밑에 첫 번째 줄, 이호철 작가의 실제 판문점 방문의 주관적 체험을 진수라는 캐릭터에 녹여서 소설화한 것이다. 여기서 이역감이라는 단어로 어떤 심리가 표현이 되는데, 세 번째 줄에 이역감 나오는 거지. 세 번째 문단 한번 볼게. 세 번째 문단. 글의 후반 부분. 세 번째 문단 보면 진수가 느끼는 이역감은 세 개의 대상에게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판문점 그 자체가 이역감의 대상일 수 있다. 아까 얘기했다고. 왜 이런 데서 만나야 되는지? 분단 자체를 의미하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분단 상황이나 전쟁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남한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형님 부부의 삶으로 표현되는 삶의 세속성, 향락성, 서구 취향의 속물성 같은 게 이역감으로 등장한다. 진수는 형님에게 얹혀 산단 말이야. 이 형님 가족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 당시 중산층의 향락적 삶 같은 거. 읽어본 사람들 있을 텐데 박완서님의 작품들 보면 전쟁 후를 많이 다루시는데 이 작품은 다른 작가분인데 이호철님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다룬, 전쟁 후를 다룬 작품들이 되게 많은 경우에 이런 걸 얘기를 해. 뭔 소리야? 우리 민족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긴 전쟁에 대해서 없던 일처럼 얘기를 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 당장 돈 버는 거, 당장 무슨 뭐 명품 사는 거, 그런 거에만 혈안된 현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게 이역감이란 단어로 여기서 표현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 아까 얘기했던 돈 관련된 거면 뭐 무조건 안 좋게 보면 된다라는 거랑도 관련이 깊을 거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판문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의 외국인 기자들처럼 어우 나이스, 인크레더블 막 이러면서 이 분단 상황 자체가 우리 민족한테는 지옥인데, 생지옥인데 흥미거리로만 바라보는 외부적인 시선들, 제3자의 시선 자체를 이역감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 정도야. 앞으로 와서 줄거리 한번 볼게. 25쪽. 25쪽 앞부분에 진수는 형님네 집에 얹혀 살고 있다. 캐릭터 설명부터 시작이 되고, 그 밑에 있는 박스, 장면 플러스 1 박스 보면 이 형님이 내 앞에서는 위험 있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뭔가 제대로 된 남성이 아닐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형님에 대해서 이역감을 느낀다 볼 수가 있고, 판문점 가기 전에 굉장한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판문점으로 향하게 된다. 오른쪽 라인에 장면 플러스 2번 볼게. 판문점에 도착하자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그 박스의 두 번째 문단에 북쪽 여기자를 만나게 된다. 평범한 처녀가 평범한 총각을 대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고 느꼈다 했지.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야. 한 장 넘겨줘봐. 한 장 넘겨봐. 26쪽에 장면 포인트 1번 보면 여기자와 진수가 지금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여기서 여기자의 생각은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념이 더 중요하다. 체제가 더 중요하다. 진수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박스에, 장면 포인트 1번 박스에 나와 있고, 그 박스 바로 밑에 보면은 진수가 위험 있는 태도로 아이 내가 남자고,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남자인데 뭘 그렇게 뭐 따박따박 얘기를 하냐, 내가 나이도 더 많아 이러면서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당신이 아내라고 생각하면 그냥 피곤하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 내 말이 맞아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여기자는 진수에게 이거 망할 종자 냄새가 나는구나 이러면서 뭐 비난을 했다. 이 정도로 서로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자, 그 뒤에 바로 밑에 내용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소설에서 비라고 하면, 문학에서 비는 단절의 의미를 지닌다고. 단절. 밖이 단절돼. 소나기가 갑자기 오면 바깥에 나다닐 수가 없잖아. 단절이야. 근데 요런 식의 기능을 할 때도 있어. 어떤 식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계기를 맞이하는데 비가 내리니까 비를 피해야 돼서 지프차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돼.
그래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밑에 줄에 진수도 여기자에 손을 잡고 뛰어가서 지프차에 올라탔다. 올라타서 잠금 장치를 딱 채우니까 이거이 남쪽으로 나를 태고 가려는 거 아니니? 뭐 하는 거이네? 이러면서 막 밖으로 나가려고 막 했어.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 북한 차인데 뭔 소리야. 뭐 북한 차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대충 안심을 시켜줬어. 그래서 비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지프차 안에서 두 남녀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뭐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뒷내용 보면 가족이 몇이냐, 누가 벌어먹이는 것이냐, 대화 나누다가 여기자가 웃기도 하고 진수가 여기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의 감정도 드러내지만 그러면 내가 서우면 리북으로 갈 거이니? 뭐 이런 얘기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고. 지프차에서 마음이 굉장히 풀어지게 된다. 그러면 지프차의 기능은 사적이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지. 지프차의 기능, 깊은 대화를 나누는 배경. 대화할 수 있는 곳 정도 볼 수 있고, 판문점에서 다시 나와서 집으로 진수는 돌아왔어. 그래서 오른쪽 라인에 박스, 장면 플러스 3번 박스 보면 혼자 이렇게 멍하니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200년은 지나면 200년 딱 뭐 진짜 200년 뒤에 통일될 거야 라는 말보다는 200년 정도라는 긴 시간 뒤에는 언젠가 통일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끝이다. 자, 넘겨서 28쪽 한번 봐봐. 28쪽. 이제 주요 포인트들 보고 요거 마무리할 거야. 1번 인물의 심리, 뭐 아까 진수랑 여기자 봤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면 되고, 생각이 다르다. 하지만 대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는 잘 통했다. 핵심 포인트 2번, 판문점이라고 하면 분단 그 자체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역감이랑 연결이 되겠지. 분단 그 자체를 상징한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피커 소리라는 게 이 작품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 그 회담 나누는 내용이 바깥에 스피커 소리로 들려오는데 그게 갈등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갈등과 소통의 부재. 소나기라고 하면 분위기의 전환, 지프차로 들어가는 계기, 지프차 하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공간. 아까 얘기했습니다. 밑에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 이 당시 판문점 소설이 발표된 때가 61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상처가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된 때라고 봐주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무정 한번 볼게요. 무정. 이광수의 무정. 요 작품 우리 교재에는 1910년 발표됐다 그런 언급이 나와 있는데 이광수님이 1910년이면은 도대체 뭐 언제야? 일제강점 딱 그 시기인 거지. 일제강점 직전. 요 작품에서 이 당시 개화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신식의 삶을 사는 게 많이 보여. 1910년에 단편소설로 발표를 하시고 1917년에 장편으로 개작을 해서 다시 연재를 하셔서 뭐 어떤 자료에는 17년이라고 나와 있어도 그것도 맞다. 장편소설이라고 말해도 맞다. 자, 이광수님의 무정은 하나 기억해 둘 게 최초의 근대소설이다. 근대식으로 쓰인, 우리가 고전소설이 아닌 소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하고, 이걸 어떤 기준으로는 뭐 현대소설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야. 현대적이다, 근대적이다. 그러한 소설이 최초의 작품이 무정이다. 넘겨서 여기부터 볼게. 32페이지.
핵심 포인트 2번 볼게. 핵심 포인트 2번 보면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로 평가받는다. 그러면 이 작품이 문제로 다루어질 때 어떤 부분에서 근대성을 찾아볼 수 있는지, 고전 소설하고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같은 걸 물어보게 될 거야. 요거는 막 암기한다기보다는 이 근대스러운 요소들, 이거는 이해를 좀 해줘. 밑에 박스에 첫 번째 점, 서술보다는 묘사 중심이다. 서술보다는 묘사 중심의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한 묘사가 세밀하다. 뭔 소리야? 이 특징의 반대 특징이 고전소설이라는 거야. 고전소설은 전지적 서술자가 그냥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직접 제시 방식이 많고 묘사가 좀 덜한데, 이 무정이라는 작품은 묘사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그 사건을 전개하는 게 고전소설의 서술자라면, 이 무정이라는 작품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더라. 두 번째 점, 봉건적 폐습을 타파. 폐습, 안 좋은 관습. 봉건적 무슨 말이야? 뜻 뭐야? 봉건적의 뜻. 홍건적도 아니고 홍건적이랑 상관없고 봉건적이다. 봉건사회. 뭐 여러 측면의 의미가 있겠지만 국어 과목에서는 이 봉건 나오면 신분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는 신분제가 다 철폐가 됐는데 1910년 초반 중반이라고 하면 그 신분제의 여파가 당연히 남아있을 때라고, 그런 관습들을 다 버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민족계몽이야. 민족계몽을 얘기하고 싶은 작품이라서 오히려 이제 지식인들 많이 나오는데 지식인들이 구시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특히 주인공 형식이 구시대적 관습을 지니고 있는데 주인공이 작품 내부에 깨달아. 아, 이런 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그러지 말아야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계몽을 얘기하는 작품.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실제로 쓰는 말과 그 말을 적은 글이 일치하는 문체인 언문일치제. 과거 고전 문학에서는 문어체를 주로 썼다고. 실제로 말하는 말을 소설에 반영을 훨씬 덜 했었는데 완전히 일치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다. 좋았어. 밑에 핵심 포인트 3번 가지고서는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볼게. 핵심 포인트 3번 가지고서는 과거, 봉건적이고 조선 후기스러운 생각들과 그리고 새로운 근대사회,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중간의 과도기였다. 그래서 내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 근대화론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근데 그게 좀 이런 작품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일제강점을 겪기 전에도 이미 외부 문화 같은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시기에 나온 신문들, 1910년대 신문 보면 막 그런 얘기 나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복을 갖춰 입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연애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던보이, 모던걸이라고 하는데 요 모던보이, 모던걸이라는 말을 줄여서 모보, 모걸이라고도 젊은 사람들은 부른다. 이런 게 신문기사에 있다고. 지금 사람들 말 줄이는 거랑 똑같은 거라 이거야. 완전히 젊은이들 생각하고 이 작품을 받아들여주면 돼. 앞으로 와서 인물관계도 31쪽 한번 보자고. 인물관계 좀 간략하게 볼 건데 정 가운데에 이제 주인공인 형식이가 있는 모양새지. 형식이를 둘러싼 두 여자가 있는데 그 두 여자가 선형이,
있고 또 오른쪽 밑에 이제 영채라는 캐릭터 있어. 그리고 영채를 도와주는 영채를 돕는 캐릭터. 그래, 많이 여기 인물 관계도에는 많이 줄여져 있는데 같은 기생인 다른 캐릭터도 나오거든. 그리고 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병욱이라는 캐릭터 이렇게 나온다고. 형식이가 이제 유학도 한 엘리트 지식인인데 형식이가 원래 사랑하던 존재는 영채라고. 근데 영채는 양반집 딸내미라서 곱게 컸는데 이 집안이 망하게 됐어. 영채네 아버지가 학교를 하셨는데 그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그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그 학교를 운영하던 영채 아버지까지 같이 감옥 생활을 하고 집안이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영채는 기생이 된다.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형식이는 영채를 원래 좋아했지만 소식이 끊기고 선영이라는 되게 돈 많은 집안의 여인네인 선영이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나중에 영채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삼각관계를 벌이고. 그리고 병욱이는 가장 신여성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야. 이 정도 생각하고 줄거리를 한번 볼게. 29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29쪽. 첫 번째 줄에 형식이가 동경에서 유학을 했다, 경성학교의 영어교사다 정도가 나와 있지. 계몽하려는 목적의 소설이니까 캐릭터들도 지식인으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네 번째 줄. 형식은 미인이라고 알려진 선영을 가르치러 갈 생각에 몹시 설렜다. 처음 만난 게 선생님과 제자로 이렇게 처음 만났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7년 전에 헤어진 존재를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영채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영채 그 문단 맨 마지막에 나와 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영채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기생이 되기까지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형식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다 털어놓는 내용이 밑에 나와. 근데 이때부터 이건 뭐 적진 않아도 되는데 무정은 크게 봤을 때 이 당시 생각으로도 너무나 파격적인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 동시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도 같이 제시를 하고 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계속 내거든. 이 작품을 읽은 사람들이 신식의 사고를 갖기를 바라면서 구시대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 형식이는 영채에 대해서 너 기생생활 하면서 나랑 뭐 예전에 잘 지냈지만 내가 널 다시 내 여자로 받아들일 순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왜? 기생으로 일했으면 정절을 잃었겠지 라고 계속 생각하고 영채를 떠올릴 때마다 그 생각을 해. 정절을 잃었겠지. 정절을 잃었겠지. 근데 사실은 영채는 아니야. 이 형식이라는 남자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기생으로 일하면서도 정절을 지켰으나 그럼 뭐 대놓고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런 상황. 그러면서 형식이가 그 정절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기 생각을 후회를 하고 잘못됐다고 후반부에는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런 거 나와. 일단 계속 보자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한편으로는 영채가 기생이 된 후에 정절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걸 굉장히 머릿속에 깊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오른쪽 라인에는 월향이라는 존재가 나와. 기생 월향 얘기를 어디서 듣게 되고 그 기생 월향이 영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확인해야겠다라고 오른쪽 라인의 다섯 번째 줄에 써 있어. 확인하고자 집을 나섰다. 근데 영채는 뭐 결론적으로 월향이가 맞는데 기생으로 지내면서
같은 기생인 월화와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 월화 나온다고? 예. 오른쪽 라인의 두 번째 문단에 월화한테 시를 배웠고 월화는 재주가 많고 자존심이 강하다. 웬만한 남자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근데 월화는 남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함교장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유언과 옷가락지를 영채에게 남기고 대동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자, 이 둘의 에피소드가 사실은 막 이 무정에 대해 되게 화제거리고 보통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포인트인데 기생이란 말이야, 둘 다. 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야. 그러니까 동성애 코드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컨텐츠들에서는 되게 흔하게 다루는 게 동성애 코드인데 이 작품에서 거의 한국 컨텐츠 중에는 거의 고전문학 이후에 최초로 다룬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여자에게 어떤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절대적인 안정을 찾게 해주는 이런 여성 간의 관계. 이게 이제 영화 아가씨 같은 거 보면 아가씨 나중에 이제 수능 끝나고 성인이 된 뒤에 볼 법한 그런 작품성이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뭐 여기서도 나오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아무튼 그런 존재가 죽었으니 영채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 소리야. 그걸 생각을 하자. 그래서 다음 문단에 기생이 된 이후로 좋은 사람을 만난 적, 선한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던 영채는 형식을 계속 기다렸고 형식을 찾아 서울에 온 것이었다. 근데 형식을 보니 나를 여기서 빼내줄 정도의 능력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완전한 절망을 느끼고 나도 월화처럼 평양에 대동강물에 빠져가지고 나도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이 정도 상황이야. 그리고 그 뒤에도 뭐 형식이가 영채 정절 얘기하는 거 뭐 계속 나오고 한 장 넘겨볼게. 넘겨봐. 한 장 넘겨서 30쪽에 세 번째 문단 봐주면 세 번째 문단에 결국에 형식이는 선영이랑 약혼을 하게 돼. 세 번째 문단. 형식이 목사 캐릭터가 형식에게 선영이와 약혼하고 같이 유학을 가라 라고 제안을 했고 형식이가 그걸 냅다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약혼까지 했어. 그리고 영채가 기차를 타는데 거기서 병욱이를 만난다고? 한편 목숨을 끊기 위해 네 번째 문단. 평양행 기차를 탄 영채는 눈을 닦다가 문득 펑펑 울게 되었다. 영채와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병욱이가 말을 걸었다. 병욱이는 음악 공부까지 한 음악으로 유학을 한 신여성이 병욱이었다. 그래서 병욱이랑 대화를 막 많이 나누다가 영채가 죽겠다는 마음을 병욱이 덕분에 거두게 돼. 생각하지 않고 그 뒤에 이제 병욱이를 따라서 행선지를 바꾸게 되었다. 함께 따라갔다.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에는 형식이가 이제 선영이랑 같이 살면 그래 승승장구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는 이 여자랑 잘 살아야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오른쪽 페이지 31쪽 줄거리 끝나가. 31쪽에 초반 부분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나서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영채하고 마주쳤어. 미국을 가지 않고 영채와 혼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은 선영과 함께 미국을 가라고 형식을 달랬다. 우선 다른 캐릭터인데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했다. 그래, 어찌 보면 영채를 사랑했는데 정절을 잃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밀어낸 거야, 형식이가. 이런 생각들. 네 번째 줄에 이때까지 선구자라고 자만했던 자신이 미숙한 어린애구나. 미숙하다는 걸
깨달았고 지금 온 캐릭터가 서로 만나 있는 공간이 기차거든. 온 캐릭터가 기차에 함께 있어. 오른쪽 라인에 장면 플러스 4 박스 보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형식은 열악한 조선을 바꾸고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교육이 중요해 라고 병욱, 영채, 선영과 계몽의지를 다졌다. 교육과 계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뒷내용은 각자 가던 길 갔다. 끝. 사실 굉장히 긴 작품을 내용만 추출해서 그렇지 요소에 굉장히 자극적인 포인트가 많은 너무 재밌는 작품인데 이렇게밖에 소개를 할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한 장 넘겨볼게. 32쪽. 핵심 포인트 1번. 형식이는 미숙한 놈이야. 공부는 많이 했어도. 선영이는 그냥 곱게 자란 그 부잣집 딸내미야. 부잣집 딸내미니까 뭔가 삶에 대해서 고민할 그런 기회는 없었겠지. 그래서 봉건적 가치관을 아직 지니고 있는 캐릭터가 선영이. 핵심 포인트 2번은 아까 봤고 핵심 포인트 3번 봐주면 그 당시 과도기다. 맨 밑에 보면 작품에 반영된 당대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 당시 상황은 구시대적인 것이 당연히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서 구시대적인 것을 타파하자라는 목적이 있는 작품이 우리 작품이다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 좋았어. 그 다음에 현대소설 8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읽어오는 과제 넘겨볼게. 끝나간다. 동백꽃도 넘어가고 39쪽에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 필 무렵. 39쪽에. 이 작품은 줄거리 간단해. 장돌뱅이라는 말 한 번씩 현대소설에 잘 나오거든. 장돌뱅이. 장돌뱅이. 아마 어원적으로 돌 굴러다니는 돌처럼 시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일 거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장사꾼이라는 뜻인데. 이런 남자한테도 어디 정착해서 한 여자랑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런 한 남자의 얘기야. 근데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장돌뱅이니까 계속 이 시장 저 시장 돌아다니면서 계속 장사를 하긴 해. 근데 마음속에는 그때 봉평에서 한 여인을 만났었지. 그 추억 너무나 아름다워. 그 추억에 대해서 자기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게 떠올리며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며 현생을 살아가는 장돌뱅이의 이야기. 그러니까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표현, 그리고 작품 배경으로도 메밀꽃이 쫙 펴있다 이런 서술이 나오는데, 요건 이 주인공 캐릭터의 뭔가 추억의 아름다움, 환상적인 낭만성 같은 걸 드러내는 배경이 메밀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방금 그 주인공 캐릭터는 얘기를 했으니까 줄거리를 먼저 볼게. 39쪽에 메밀꽃 필 무렵 보자고. 주인공은 허생원이다. 장돌뱅이다.
젊은 시절에는 벌어놓은 돈으로 호탕하게 놀아보기도 했지만 원체 얼굴이 곰보 자국 투성이고 숫기도 없어서 여자와 거리가 먼 캐릭터뿐이었고 유일한 재산이 당나귀 한 필뿐이었다. 20년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다. 근데 봉평, 장마는 빼놓지 않고 갔는데 봉평에 대한 행복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우연히 만나 인연 맺은 여인을 잊지 못해서였다. 그렇지. 봉평하면 그런 추억이 있다는 거야. 얼마 전에 실제로 나에게 벌어진 일인데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재우고 짧은 시간 부인과 테레비를 보고 있었어. 테레비 뭐 봤냐? 나는 솔로, 넷플릭스로 나는 솔로를 이렇게 때려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 문득 부인이 나에게 최대 장거리 연애가 어느 정도 거리까지 나와 결혼하기 전에 최대 장거리 어디까지 연애를 해봤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텔레비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순간 사실대로 말할 뻔했어. 사실은 뭐냐? 내가 이제 소개팅을 마카오에서 소개팅을 한 적이 있거든. 마카오에서 소개팅을 왜 했냐면 내가 이제 친한 친구의 부인이 스튜어디스인데 그 스튜어디스 내 친구의 부인은 뭐 육아 때문에 그만뒀는데 스튜어디스로 일하던 항공사가 마카오 항공이었던 거야. 그 마카오 항공에 일하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겠대. 그게 벌써 언제? 한 4년 전이야. 4년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막 그렇게 그러면 이분이랑 이제 소개를 받으려면 어디서 만나야 되냐 그랬더니 이 마카오에서 일하는 이분이 서울로 오는 경우도 많대. 서울에서 만나래.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서울 올 거면 내가 가는 거나 뭐 똑같지. 그 사람이 일부러 오나 내가 마카오 가나 똑같으니까 남자 매너상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뭐 여자에 미쳐서 마카오까지 간 게 아니라 뭐 꼭 뭐 인스타 보고 이뻐서 꼭 갔다는 게 아니라 또 상황상 매너가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갔어. 근데 갔는데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카오에 사는데 사귀기로 했어. 그러고서 한 달, 두 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마카오 뭐 내가 가고 그 사람도 서울 오고 뭐 이러면서 한 몇 달을 만났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오늘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우리 이 허생원에게 봉평이 있다면 나에게 마카오 이것저것 맛집들과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는 뭐 그런 곳이라는 거지. 그런 곳이 뭐 너희들에게 앞으로 하나씩 다 생기겠지. 앞으로. 자, 보자고. 이런 추억 얘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추억. 좋았어. 밑에 보면 밑에 그 내용들이 캐릭터 정도만 좀 보면 밑에 박스 장면 플러스 1, 그 두 번째 박스 보면 조선달이라는 캐릭터 있고 조선달 나오고 동희라는 캐릭터도 나와. 뭐 조선달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허생원하고 동희가 서로 처음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허생원이 뭐 동희한테 잘못하기도 하고 동희가 허생원한테 잘못하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상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었어. 그러면서 왼쪽 라인에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허생원이 왼손잡이래. 나처럼 왼손잡이. 그렇지. 왼손잡이라는 거 볼 수 있고 오른쪽 라인에 지금 다른 장으로 떠나는 상황인데 오른쪽 라인 첫 번째 줄에 산 허리는 모두 메밀밭에다가 밑줄 하나 해줘. 메밀밭. 그러면 메밀밭이라는 배경을 설정한 이유는 주변 분위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아픔이나 슬픔 같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낭만적인 느낌을 받아달라는 거야.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 추억은 아름다운 거잖아. 이게 메밀밭의 의미야. 그 밑에는 허생원이 봉평에서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성서방네 딸내미였는데 그 딸내미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장으로 계속 가면서 요 봉평에서 있었던 일을 허생원이 말을 하는 중인데 오른쪽 라인의 맨 밑에서 5번째 줄 개울에다가 동그라미 해줘. 개울. 개울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개울을 건너가야 돼. 한 장 넘겨줘. 끝나가. 좋았어. 두 번째 줄에 40쪽 두 번째 줄에 개울물이 깊어 허리까지 오고 물살도 세고 해서 건너기가 어려웠다. 당나귀와 조선달은 이미 건너갔다. 근데 허생원이 넘어져서 동이가 잡아주느라 동이와 허생원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울 덕분에 넘어지고 잡아주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두 캐릭터가 가까워진 거지. 개울을 건너면서. 그 다음에 동이한테 너 뭐 고향이 어디냐? 봉평입니다. 뭐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어머니는 뭐 어디 계시다. 아버지는 어떠냐? 아버지는 원래 안 계셨다. 그래서 오른쪽 라인에 보면 허생원이 동이도 왼손잡이구나 라는 걸 보면서 혹시 이 녀석이 내 아들인가 생각하면서 작품이 끝이 난다. 오른쪽 페이지 인물 사이의 관계 1번 허생원 이렇다. 동이 이렇다. 봉평 왼손잡이 오케이. 그래서 성서방네 처녀 즉 허생원의 그 추억이 있는 여인이 동이의 엄마, 허생원의 아들이 동이일 것임을 암시한 핵심 포인트 2번 개울. 어떤 내용이냐? 가고 있는 행렬 중에 이 개울이 있었다. 개울의 기능. 네 번째 그 표의 맨 밑에 개울의 기능 허생원과 동이가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계기다. 허생원이 혈육의 정을 떠올리는 계기다. 요거 다시 얘기했고 밑에 핵심 포인트 3번에 서술상 특징상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면서 주변 분위기스러운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한다. 그렇기도 하고 허생원의 인생에 대해서도 서술자가 다 알고 동의의 인생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거겠지. 그 정도 기능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90쪽에 있는 주라기도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얘기했던 거 가지고 쪽지 시험 볼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고 기억나는 대로 써주면 되고 혹시 그 단어가 잘 기억 안 나면 좀 풀어서 써도 괜찮아. 받으면 바로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뒤로 넘겨주자. 뒤로 넘겨주고 옆으로 주면 옆으로 뒤로 넘겨줘. 뭐 적는 건 금방 적을 거야.
슬슬 끝나갈 것 같고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마무리를 슬슬 해주려고 하고 아직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 쓴 사람들은 잠깐 기다려주고 (30초) 뒤에 끝내도 될 것 같아. 칠판에 정답 30초 뒤에 공개를 할게. 윤슬이 아직 쓰는 중. 다 된 거지? 아, 요거 채점을 하려고 그래. 채점 하나씩 해주고 옆 사람이랑 바꿔서 하자고 할까 하다가 뭐 양심에 맡기자고. 양심에 맡겨서. 자, 그래서 채점 해주길 바라고 정답을 공개를 할게. 앞에. 맨 앞부터. 나와 아내의 의미. 나가 지식인의 내면인 거고, 아내가 의미하는 게 현대, 물질, 문명인 거고, 사이렌의 의미, 의식에 대한 각성, 각성이라는 키워드 들어갔으면 맞고, 사수의 주제는 숙명적인 대결의지, 우의적 수법으로 드러내는 건 남북의 분단, 그리고 뭐 한국 전쟁 같은 얘기 들어가면 맞겠지. 판문점의 의미는 남북 간의 갈등의 회복, 희망, 회복 가능성, 요런 얘기 들어가면 맞아. 치프차의 역할은 깊은 사적인 대화 들어가면 맞고, 무정의 문학사적 의의는 최초의 근대 소설, 최초 소설이 이런 키워드 들어가면 맞겠지. 병우기의 성별 당연히 신여성이니까 여자. 메밀꽃 제목의 의미 낭만적 분위기, 서정적 분위기. 개울의 기능은 심리적으로 가까워짐, 친밀해짐, 이런 거 다 맞겠지. 낭만도 맞아. 그런 식으로 써도 맞아. 키워드만. 또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또 있나? 분위기 전환. 소나기에 돼 있었을걸? 소나기가 분위기 전환. 다른 것도 괜찮지?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요 테스트지 앞에 내주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내가 가서 거둘게. 말 안 해도 이름을 잘 썼네. 이름 다 써서 내주고.
아, 수고들 했고 읽기 숙제 잘 해오고 읽기 숙제 내용 가지고 쪽지 시험 볼 거니까 잘 읽고 와주면 됩니다. 다음 주에 보자. 그리고 문법 특강은 1월 첫째 주부터 1월 3일 개강이야. 1월 첫째 주가 개강이니까 참고해주고 조심히 갑시다.